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세큐리티 뉴스입니다. 신인균 대표가 어제 고지해드린 것처럼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신인균 대표가 충전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국방TV와 군사TV 두 개 채널 모두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공백을 느끼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방송을 내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이 휴전을 제안했는데 미국이 이것을 거부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점입 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 잠깐 살펴보고요. 지금 중동 지역도 굉장히 시끄럽죠. 후티가 조금 잠잠하니까 이제는 헤즈볼라가 나선 모양입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사실상의 선전포고 같은 그런 강경한 메시지를 내면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때까지 공격하겠다 이런 위협을 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황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우디오카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2월 14일 아침 발표한 전황에 따르면 24시간 동안의 교전에서 1,060명을 사살하고 전차 9대, 장갑차 39대, 차량 39대를 파괴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66문이 파괴된 야포인데요. 그만큼 아우디오카에서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요 전선 상황 보고 하시겠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애초에 거절될 것을 알고 명분을 쌓기 위해서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러시아의 이 제안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합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 난제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언제까지 이 전쟁을 끌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우크라이나군의 수장이 된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상장이 최근 러시아의 휴전 제안과 관련해서 영토 회복만이 종전의 조건이고 다른 옵션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2014년 돈바스 내전 당시에 뺏겼던 그 영토를 포함해서 모든 영토를 회복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는 휴전이나 종전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그러면서 시르스키 상장은 러시아군의 전력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방어전으로 전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전으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 겨울부터였는데 소모전을 하려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네, 화력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소모전을 했을 때 하이마스와 포병 전력이 가장 정점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5mm 포탄도 부족하고 하이마스도 미국으로 입고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연 시르스키 상장의 이야기대로 우크라이나가 효과적인 소모전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미 상원이 950억 달러에 달하는 패키지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그리고 국경 안보 예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 하원 의장이 이 상원에서 표결 처리된 이 안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원 의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이 950억으로 조정된 이 예산안도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안보상의 이유로 급하게 연기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협의하려고 했었던 핵심 의제가 미라지 2000 전투기를 공유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미라지 2000 시리즈 가운데서도 지상 공격에 특화되어 있는 2000D 버전이 우크라이나에 공유될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 올 봄에서 여름까지는 F-16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라지 2000으로 전력을 보강해서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브리아 작전군이 타브리아 방면의 전투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타브리아라는 것은 남부전선 그리고 도네츠크까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실제로 아우디오카에서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라스푸티차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2년 전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외곽 지역, 예를 들어서 벨라루스라든가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지역에서 기갑부대가 통째로 말 그대로 뻘밭이 된 평야지대에 갇혔던 그런 영상과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2월 중순 정도 되면은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고 얼었다 녹았다 하는 기온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지면에 있는 이 물들과 얼음이 계속해서 진탕을 만들어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지형은
수분을 머금고 있는 체르노잼 토양이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이런 진창 상태가 계속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는 4월까지는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되죠. 그렇다라는 것은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어떤 적극적인 공세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착 상태, 현재의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남쪽에 있는 클리치시우카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최근에 클리치시우카 고지 일부를 러시아가 장악을 하면서, 사실 예전에 저희가 바흐무트 전투를 설명을 드릴 때 이곳이 감제고지이기 때문에 이곳을 장악하면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포격 유도라든가 정찰 같은 것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 일부에서 지금 굉장히 큰 공방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부대를 보내서 클리치시우카에서 격렬하게 러시아군과 교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의 아우디우카. 아마도 이 아우디우카 지역은 머지않아 함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여러 오신트 소식통들의 보도를 종합을 하면은 러시아군 경보병 부대가 아우디우카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깊숙이 들어왔고요. 이 지역에서 방어를 수행하고 있던 부대는 제110 기계화여단인데, 여단 전체의 전력 대부분을 소멸하고 현재는 아우디우카 시내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지역에 우크라이나군 최강의 부대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어느 부대일까 찾아보니까 역시나 제3돌격여단, 우리가 아조프 연대라고 불렀던 바로 그 부대가 재편성을 마치고 아우디우카 시내에 투입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3돌격여단은 사실상 차량화 여단이고요. 이 여단과 함께 M1A1 전차, 그리고 브래들리 장갑차로 무장하고 있는 47여단도 백업을 붙었기 때문에 이들 부대를 가지고 아우디우카 외곽에서 계속해서 교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이 상당수 아우디우카 내부 시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저항을 하게 된다면 북쪽에서 내려온 러시아군, 남쪽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러시아군에 의해서 이 핵심 부대 2개가 포위 섬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이 아우디우카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곳인데, 굳이 이 중요한 부대들을 이곳에 배치해서 소모전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중동 소식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가자 지구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지역에서의 교전도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발표한 추가 전사자는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232명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13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렸던 휴전협상이 이스라엘이 얘기한 대로 결렬됐습니다. 정보국장이 아니라 좀 격화된 대표단을 보내서 협상을 하긴 했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완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에는 협상이 결렬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휴전협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인질협상, 휴전협상에 정말 큰 관심이 있는데, 이 휴전협상이라는 것은 결국 내각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이어야 된다라고 조건을 따랐습니다. 지금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장관들 중에 재무장관과 국가안보부 장관이 굉장히 강경파죠.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휴전을 밀어붙였다가는 연정이 붕괴되고 결국에는 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휴전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다시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칸 유니스 지하에서 야이르 시나르 하마스 수장이 도망가고 있는 영상을 촬영해서 이것을 공개했습니다. 터널에서 자기 가족들을 건사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과 자기 가족은 중요하고 라파라든가 가자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머지 주민들은 방패로 쓰는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실드를 칠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 지하에서 대규모 하마스 무기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UNRWA, 즉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청사 지하에서 지휘통제실과 서버실이 발견이 됐는데, 병원이라든가 이런 인도주의적인 기관들 지하에는 전부 다 이런 시설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패로 삼아서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들은 뒤로 숨었던 거죠. 헤르즈 할레비 IDF 총참모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구성원은 결국 징집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전 국민을 전부 다 징집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 원리주의자들, 우리가 하레디라고 하죠. 자,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이런 검은 모자를 쓴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모자를 쓰진 않지만은 머리를 양갈래로 이렇게 따고 굉장히 정숙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 마찬가지로 검은 옷이죠.
이 사람들은 유대교 원리주의자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경전을 기반으로 해서 그 원리주의에 충실한 삶을 살고요. 상당수는 직업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엄청난 금액의 지원금이 나오고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이, 자, 이 사진에서 보시면 오른쪽 식당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잔뜩 이렇게 진열이 돼 있는데, 이거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차림을 한 사람들이 와서 식당에서 음식을 집어서 자기가 준비한 그 통에 가져갑니다. 그런데 식당 카운터에서 그 어떠한 결제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통에 이 음식들을 싸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같이 동행했던 그 관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보통은 랍비라고 해서 성직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유대교 원리주의에 충실한 그런 교리 연구, 공부, 수행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먹을 게 없으니 지역사회 그리고 각 지자체, 기업 이런 데서 조금씩 돈을 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준다고 합니다. 금전적으로는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국가에서 돈이 나오고, 이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사회에 있는 식당에서 이런 진수성찬을 아무 제한 없이 와서 받아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일을 하거나 군대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출산율이 굉장히 높고 인구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제외를 하고 나면 가뜩이나 병력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는 더 심각한 병력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할레비 총참모장이 얘기했던 것은 결국에는 이 하레디들까지 법령을 개정해서 징집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협력해서 육로 교통을 크게 늘렸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홍해가 후티 반군에 의해서 사실상 봉쇄 직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박들은 이곳을 지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르단, 사우디, 바레인, UAE 이런 국가들과 손을 잡고 이 육로를 통해서 기존에 해상으로 들여왔던 그런 물품들을 육로로 들여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우디가 외견상으로는 아랍 국가들의 편을 들고 있긴 하지만은 뒤로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이 어제 발생했던 파이프라인 화재를 일부 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나머지 잔불들을 끄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국은 이것이 사보타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주변에 대한 검문 검색을 크게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바레인에서 보안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내 각지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들을 검문 검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레인에도 뭔가 일이 터질 모양입니다. 미국이 얼마 전에 극단주의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주민 4명을 제재를 했는데,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까지 합류를 했고 그 숫자가 28명까지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면서 제재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인도주의, 인권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실용주의 외교 차원에서 지금 사실상 전체주의 독재국가 그 블록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칼을 꽂는 행위를 해도 되는 건지 이 국가들 정상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레바논 지역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라파 진공을 앞두고 있고, 이 라파는 면적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제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자지구 지역 작전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의 다음 목표는 레바논이죠. 이스라엘 군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헤즈볼라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나왔습니다. 2월 13일 카이로에서 열린 휴전 협상은 결국 아무 진전도 없이 결렬됐습니다. 하마스의 무리한 요구를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내각이 라파에 대한 지상군 공격 작전을 승인한 가운데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최후 통첩성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헤즈볼라를 비롯한 저항의 축 전사들은 아무리 공격을 받더라도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며, 저항의 축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수장이 현지 시각 2월 13일 경고했습니다. 나스랄라는 이날 부상자의 날 기념연설을 통해 헤즈볼라와 저항의 축 세력의 반유대 투쟁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완전히 멈추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만약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전면 전쟁에 나선다면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군이 정예 제36사단과 제162사단을 레바논 국경 지역에 배치하고 침공 준비를 거의 마친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경고한다. 그가 만약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다면 이스라엘 북부의 10만 명 주민이 대피하는 수준에서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이며 200만 명의 난민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두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해온 바와 같이 헤즈볼라를 레바논 리타니강 이북으로 밀어내기 위한 군사작전에 들어갈 경우 헤즈볼라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헤즈볼라는 이란과 시리아에서 공급받은 다량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넉 달 넘게 계속된 전쟁으로 방공무기 재고가 크게 줄어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장거리 화력에 노출될 경우 나스랄라의 위협처럼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헤즈볼라는 나스랄라의 연설 직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서 넘어온 수백 명의 지하드 전사들이 헤즈볼라 산하 전방부대인 라두안군에 편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경보병 특수부대로 최근 이스라엘의 침투에 각종 사보타주 공작을 벌이는 임무에 동원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수장이 이스라엘에게 총력 투쟁을 경고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라파 지상군 투입이 임박하면서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나스랄라는 이날 헤즈볼라 간부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나스랄라는 이스라엘은 도청으로 휴대전화에 접근할 수 있고 여러분의 휴대전화와 그 안의 카메라는 여러분의 위치와 보안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다면서 적들은 그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 제거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헤즈볼라의 총력 투쟁 선언과 분란전 돌입, 주요 간부들의 신변 안정과 보안 강화 조치는 가까운 시일 내에 레바논 전선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협상의 여지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 문제, 도대체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나스랄라가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자들, 조직원들에게 보내는 연설, 그 영상입니다. 나스랄라는 예전부터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전해왔는데 사실 이렇게 강경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야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 이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금 톤을 올려서 이야기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나스랄라가 연설한 것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외부 세력이 라드완군, 그러니까 헤즈볼라의 산하 부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침투 분란전을 시작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 서한 지구 그리고 이 북부 지역에서 소탕 작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외부에서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공작은 통상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이라든가 의지를 꺾어놓기 위한 차원에서 많이 수행됩니다. 이미 지금 헤즈볼라가 2단계에 돌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스랄라가 자신들의 간부들한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죠. 최근에 이스라엘이 드론이라든가 전투기를 이용해서 레바논 중심 깊숙한 곳에 있는 헤즈볼라 관련 시설과 요인들을 계속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스라엘군의 드론이 레바논 북부 지역에서 차량을 타고 잘 가고 있는 이 헤즈볼라 간부, 이 사람은 헤즈볼라 방공 관련된 인사였다고 합니다. 지휘관급 인사였고 레바논 지역은 물론이고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서도 방공작전 관련돼서 자문을 해줄 정도로 상당한 지위가 있었다라고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 사람도 차량을 타고 가다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통화를 역추적해서 드론으로 타격을 했다는 겁니다. 아직 전면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로 요인 제거 작전을 벌인다면 만약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확히는 헤즈볼라죠. 이 두 세력이 충돌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 헤즈볼라의 주요 요인들을 지금보다 더 강력한 빈도와 강도로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보안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자, 만약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정면으로 충돌한다. 헤즈볼라는 잘 알려진 것처럼 2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민병대입니다. 무장의 수준도 그동안 이스라엘이 싸웠던 저런 하마스 같은 조직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조직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무역면에서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해상교통로가 막혔기 때문인데
이 그림은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는 바스티온 P, 우리가 야운트라고 하죠.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발사했을 경우에 사정권이 어디까지 위치했는지를 도식한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여러 차례 이 지도를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은 헤즈볼라가 다양한 대한미사일 수단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홍해에서 후티가 하고 있는 수준의 해상 봉쇄를 시도하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미국과 유럽이 이스라엘과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 지역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 중부군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랍 세계는 힘의 언어가 아니면 통하지 않는다. 일치 단결해서 더 강력한 힘으로 찍어 눌러야 이러한 위협들이 사라지고 분쟁이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혼자 분전하고 있고 미국은 뒤에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고,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바이든 행정부가 이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혼란을 조성시켜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디 레바논 지역에서 확전이 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시큐리티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